2022년 2월 24일 전 세계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이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 작전 승인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 24일 새벽 미사일 공격에 이어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진입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전 세계는 전쟁의 아픔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 There is no way a war can be acceptable in the 21st century. Look at that. 전쟁이 끝도 없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초반부터 극심했던 인명 피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 피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압승으로 조기에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이렇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적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했다. 러시아 장성만 지금 거의 10명 가까이 죽지 않았습니까? 즉 적의 지휘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만을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전쟁은 반드시 하면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길 태세를 갖추고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군의 기본 책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태세, 이런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전장의 변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무기 체계의 변화가 절실해진 지금.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는 미래 전장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우려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에 나선 것. 인구 4,4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중과 지상, 바다를 가리지 않고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Украинцам, ни русским, ни всей земле, планете все. Я прошу, я хочу свет, я хочу жить. Все хотят жить хорошо. Багато людей були в машинах,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евакуюватися. Багато було просто від вибухів чи вистрілами вбиті і лежали на вулиці. For whole democratic world, Putin is a terrorist.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당장 전쟁을 멈추라며 푸틴을 향해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푸틴은 이번 군사작전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했다.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е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могли такие риски для нас создать, что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 дальше страна существовала бы.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지대인 돈바스 지역 내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다.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незабаром я знов вийду на зв'язок. Без паніки, ми сильні, ми готові до всього, ми всіх переможемо, бо ми – це Україна.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항전 의지를 표방했지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22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 병력은 우크라이나의 4배 이상, 전투기와 공격 헬기 보유수에서
15배 이상 앞서는 등 계급 차이가 상당했다.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고 발트 3국까지 영향력을 확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맞서려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개전과 동시에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한 이후 크림 반도와 연결되는 헤르손, 루안시크와 도네츠크를 비롯한 돈바스 내전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선을 넓혀 마리우폴과 북쪽 하르키우, 페르니히우까지 공격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러시아는 침공 5일차에 접어들었을 때 주요 목표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흑해 연안의 거점인 마리우폴까지 모두 점령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의 손실이 더욱 막대해 보였다. 적의 병력을 섬멸한다. 혹은 적의 수도를 점령한다. 그 다음에 적의 동맹을 끊어놓는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를 그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전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160개의 대대전술단을 동원, 그중 100개를 전투에 투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대전술단이란 러시아의 임시부대 편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차 10대와 장갑차 40대를 중심으로 포병과 방공, 공병, 통신 등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군을 비롯한 세계 각 군들은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를 4단에서 여단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대대 단위를 기본 전술 단위로 세팅, 각각의 독립작전을 펼치게 하는 모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2월 2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침공 3일 만에 러시아 전차 146대 그리고 장갑차 706대가 파괴되는 등 30여 개의 대대 전술단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단이나 여단에 비하면 소규모 부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축선 여러 가지 공격 루트에서 동시에 그 공격을 하기에 유리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단기 속결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체 정보 수집 능력, 또 자체 그 작전 지속 지원 능력, 또 전투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얼마 안 가서 그 전투력 발휘가 이제 저하되거나 아니면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이게 한 부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들 중에서 조금씩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해 평가율을 예를 들어서 50%로 산정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80여 개 정도의 부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퇴한 다음에 부대를 재집결하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침공 초반 약 7,0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중에는 하르키우 전투에서 사망한 비탈리 게라시모프 소장, 마리우폴 전투에서 사망한 올렉 미티아예프 중장 등 약 15명의 군 장성과 지휘관급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러시아 군 지휘관급 인사가 전사한 전쟁인 셈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12명 정도가 이제 그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은 현대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일입니다. 사실 걸프전 이후로 미군 같은 경우에도 그 장성급이 전사한 예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은 두 달여 사이에 12명 정도 되는 장성급 그 장교들이 전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참담한 결과고요. 향후 어떻게 전쟁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어쩌다 이런 굴욕을 맛보게 된 걸까? (2014년) 러시아군은 이미 한 차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겪으며 크림 반도를 침탈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지만 러시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인데, 당시 러시아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나라의 군이 기동도 하기 전에, 즉 군대가 모여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그 나라를 그 기반부터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여론전이나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정치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동맹이 도와주기도 전에 그 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나는 가서 당당히 점령해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그렇게 뺏겼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등 원하는 것을 쉽게 차지하려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푸틴이 간과했던 첫 번째 걸림돌은 기후와 지형적인 걸림돌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라스푸티차. 라스푸티차는 해빙기에 비나 눈이 녹아내리면서 비포장 도로가 뻘이 되어버리는 기후 현상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개전 직전 탱크 12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뻘에 빠지면서 일개 중대 전체가 발이 묶이는 망신을 당했다. 설상가상, 러시아군은 라스푸티차로 인해 기동로가 제한되자 포장도로 위주로 일렬 종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며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측에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전략적 판단이 미흡해 피하지 못한 것이다. 라스푸티차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그 12월이나 1월 정도가 개전에 적합한 시기였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전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의 군사작전에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 하는 것들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오판과 어떤 오만에 의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간과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 도로 위주로 기동해오는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들을 잘 매복, 또 대전차와기와 이런 것들을 장애물을 잘 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이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초기 라스푸티차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든든한 방어 수단이 된 셈인데, 이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반격이 시작됐다. 러시아가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휘둘리는 사이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도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 등이 뜻을 모아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전격 배제한 것. 금융 전술 핵이라 불리는 이 같은 조치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6,430억 달러, 한화로 약 812조 원에 달하는 국제 보유고에 접근할 수 없게 됐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제재는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그 측근의 해외 자산도 동결됐다.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보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고요. 여기에는요,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있지만은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소위 국제적인 대기업들의 지원입니다. 구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지도 앱 기능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과 연계된 계정들의 접속을 대거 차단했다. 특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했는데, 바로 이것이
전쟁 초기 러시아의 전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방이 됐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 통신이 다 무너졌어야 될 우크라이나에 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요. 이 인터넷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 휴대폰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주요한 지휘 통제 정보들, 전장 정보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적재, 적소에 딱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장소에서 대기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 장성만 지금 거의 10명 가까이 죽지 않았습니까? 즉 적의 지휘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만을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보다 정보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적은 무기로도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실제로 3월 16일 기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 군사 장비, 무기 등에 있어서 4배 이상, 병력 면에서도 5배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선방 뒤에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무기들의 눈에 띄는 활약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가지. 영국 스웨덴의 단거리 대전차 시스템 N5와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다. N5의 경우 목표물의 상향 20m 위를 비행하다가 목표 위에 도달하면 그대로 폭발. 탄자를 아래로 쏘는 간단한 방식인데 비용도 저렴하다.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블린도 현존하는 탱크를 모두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 하강에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블린 같은 경우는 적의 그러니까 적 전차나 장갑차들의 열을 추적해가지고 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발사할 때 굉장히 작은 양의 그 폭약을 활용을 해서 발사할 때 화염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조용하게 런칭을 한 다음에 이제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쭉 비행하다가 수직으로 뭐 공격을 하거나 측면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발사하는 발사 원점을 알 수 없게 한다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초기 때 보면 한 첫 2주간 교전에서 약 300발 정도의 제블린이 발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280발이 명중을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무인기 시장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바이락타르 TB2. 5,500m의 고도에서 운영되며 항송 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체에 이미징 조준 센서를 탑재, 정찰 드론으로 활용하다가 적의 탱크나 군용 장비를 발견하면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레이저 유도로 타격할 수 있어 탱크 무용론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가장 단순한 기후, 지형적인 여건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와 정보전, 그리고 최신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밀리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사작전 측면에 있어서도 각종 시가전이라든지 또 시내에서의 어떤 레지스탕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러시아 군사력 앞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들도 러시아 군사작전을 저해하는 또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의 역할이, 군과 역할이 이제 점점 그 경계선이 이제 허물어져 가고 모호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21세기형 국가 총력전의 양상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호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상당히 틀려질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차, 장갑차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병 화력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혹은 이를 또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자, 그래서 소위 현대전적인
기계화전, 기갑전 혹은 화력전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 차후의 양상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어느 쪽이 먼저 그러한 전력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로 공세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전장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늘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나가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된다. 인구수와 예비군 병력, 국가 자원 등 40~50여 가지 항목을 수치화했을 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반세기 전만 해도 총한자로 직접 만들 수 없던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최첨단 무기를 다수 갖추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엔 컴퓨터와 네트워킹,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전쟁 모의 훈련을 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런 전략과 작전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무기 체계.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첨단 무기가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 경쟁력의 비결은 무엇일까? 미래전 게임 체인저, 무인기. 무인기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혹은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로 드론이라고도 불린다. 1849년 오스트리아에서 베니스를 공격할 때 열기구에 폭탄을 달아 공격한 것이 무인기의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현대적 개념의 무인기, 즉 드론의 형태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첫 등장했다. 바로 캐터링 버그로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한 무선 조종 기술을 이용해 120km 정도를 날아가 자폭하는 소형 복엽기였다. 이후 미국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드론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2010년엔 미국이 파키스탄과 예멘에 드론으로 122번이 넘는 폭격을 가하기도 했다. 바로 사람 없는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7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도전해 왔는데, 수많은 도전과 실용화 실패를 거듭하며 2000년 군사용 무인 정찰기 성골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 무인기를 운용한 세계 10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2005년부터) 성골매가 실전에 투입된 데 이어 2015년엔 소형 무인기 리모아이 006까지 실전에 배치됐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가 다칠 일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것과 15,0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은밀하게 공격이 가능하며 유인 항공기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무인기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무인기 개발의 현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최초의 정찰 무인기 성골매를 개발한 국내 기업을 찾았다. 저희는 송골매라는 무인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전방에 납품해서 현재까지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그 후속작으로서 장기 채공형, 그러니까 멀리까지 원거리까지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무인기 체계를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무인 전투기와 그리고 몸티 개념 등 새로운 무인기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구성하는 기술은 정밀 채귀 기술, 항법 기술, 자세 제어 기술, 그리고 영상 처리 기술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밀 채귀 기술은
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며 항법 기술은 영상, GPS,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술을 말한다. 또 자세 제어 기술은 항법 기술로부터 나온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비행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영상 처리 기술은 카메라에서 얻어진 정보를 저장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무인기에 적용되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반면 기능은 더 많아지면서 임무 특성에 맞게 개발되고 전력화되고 있다. 아무리 무인기 기체가 진화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필두로 선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동 비행 제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국가별로 해서 무인기 선진국에서는 각자의 독립적인 자동 비행 제어 기술을 기체별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곳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는 분야까지 기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유무인 복합 체계란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 협업을 통해 생존 확률과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전술 체계로 꼽힌다. 현 체계 몸티 체계라고 하는데, 몸티 체계는 사실 유인 조종사가 전시에 투입되고 나면 적 대공망이라든가 아니면 적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인기가 진입하게 되면 적 대공확이나 아니면 기타 위협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종사 생존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티가 전시에 투입되고 나면 위험지역이나 적 중심으로 진입할 때 무인기가 먼저 진입해서 적정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적 대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또 핵심 표적까지 제거를 한 후에 유인기가 진입해서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장 개념에서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아주 중요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엔 자체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500VT를 선보였는데, 수직 이착륙기란 이륙과 착륙은 회전 이끼인 헬기처럼 하고 비행은 날개가 동체에 붙어있는 비행기의 고정 이끼를 이용하는 비행기다. 일반적으로 고정 이끼는 회전 이끼보다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길고 넓은 크기의 활주로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회전 이끼는 속도와 항속거리가 고정 이끼에 비해 떨어지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두 항공기의 장점만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의 비행기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주야간 정밀 영상 감지가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친환경 비행체라 할 수 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NI-500VT는 주야간 연속적으로 EO나 IR 감시 장비를 이용해서 적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시에는 이 임무 외에도 기타 다른 다양한 임무 장비가 탑재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투를 보시면 많은 무인기들이 지금 보면 감시 정찰뿐만 아니라 이제 폭탄 투하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 이런 공격 임무도 수행 가능하고, 현대전에서는 이제 전자전도 수행 가능하고 일부 물자 수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확장성을 갖고 개발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초소형 정찰 위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으로 정찰 위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수천 개의 군사, 상업용 위성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경기도 용인시, 국내 정찰 위성 개발에 앞장서온 한 기업의 연구소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현재 어떤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까? 저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실용위성급 광학 탑재체와 그리고 초소형 사업위성 체계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탑재체와 위성 본체로 구성된다. 탑재체는 인공위성의 용도, 목적이 그대로 반영된 시스템으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관측 카메라와 영상 라이다, 통신 위성의 통신 중계기 등이 탑재체에 해당되는데, 특히 위성의 눈이라 불리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영상 레이더 탑재체는 감시, 정찰, 관측을 위한 위성의 핵심 장비다. 이곳은 이 기술들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2009년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의 IR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2015년 국내 최초로 IR 센서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사우 위성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해 주목받기도 했는데, 사는 지면에 레이더 전파를 쏜 뒤 반사되는 시간차로 영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뜻한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레이더와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같이 신호를 스스로 쏘아서 그것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영상 합성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야간 또는 기후와 상관없이 전천으로 측정 가능한 기술이 되겠고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지상으로 다시 내려보내기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상 이미지는 어떤 해상도와 영상 크기에 따라서 작게는 수기가 또는 많게는 수백 기가까지 크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우 위성은 감시 정찰 무기로 반드시 필요한 위성이지만, 이제까지 우주에서 사우 위성을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고난도의 기술은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우 위성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사우 위성을 발사할 때 발사체에 탑재되는 위성의 무게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100kg 이하 무게라는 초소형 사우 위성 개발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한 초소형 사우 위성은 일반 위성과 다르게 사 탑재체와 본체, 태양 전지판이 일체화된 직육면체로 설계됐는데, 이로 인해 무게는 낮추고 하나의 발사체에 최대한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해 발사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현재 초소형 사우 위성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 X와 핀란드의 아이스아이, 미국 카펠라 등 몇몇 기업들만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초소형 사우 위성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위성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지나가게 해서 관측이 되는 데 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위성들은 초소형 위성으로서 다수 약 30대에서 40대 정도의 군집 위성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역을 계속 한 30분 정도로 준실시간 감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준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어떤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말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군용 정찰 위성 5기를 500여 킬로미터 고도의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 최초 정찰 위성 프로젝트인 이른바 425 사업이다.
이러한 425 위성 탑재체를 바로 이곳에서 개발 중으로 군사 위성이 차세대 반도체와 통신, 항공 우주, 그리고 제어 기술의 총집결체인 만큼 위성 연구 개발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시정찰은 아주 먼 옛날의 전쟁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억지력이고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적의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산화 이룩한 전자광학이나 적외선, 본체 등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저희가 만든 국산화 사 탑재체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동작한다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던 기술들에 대해서 드디어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국방 기술의 자주화가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의 게임 차인저, 차세대 전차.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T-34 전차 240여 대로 무장한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었다. 당시 북한군 전차의 강력한 위력 앞에 한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뺏겼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렸다.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필수 무기 전차. 6.25 전쟁 당시 전차의 위력은 국산 전차 개발의 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과거 강력한 장갑과 화력을 갖춘 지상 무기였던 전차는 점차 발전하며 현대전에서는 화력은 물론 기동성과 방어력, 첨단 기술까지 탑재되어 활약하고 있는데 국내 전차 개발의 변천사를 이끌어온 한 기업. 이곳에서는 1984년부터 시험용 전차를 제조하기 시작해 1987년 코리아의 K를 딴 최초의 한국형 전차 K1 전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제 전차만 운용해왔던 우리에게 최초의 한국형 전차 개발은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국산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곧 기술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8년엔 독자 기술로 K2 전차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K2 전차는 글로벌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국내 주력 전차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무기 체계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국토를 수호. 지금까지 육군에 투입된 전차의 숫자만 1,500여 대에 달한다. 이 밖에도 고장난 전차를 견인하고 정비하는 군안 전차, 하천이나 끊어진 길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교량 전차, 전방 지뢰와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장애물 개척 전차, 그리고 최근엔 K2 전차의 후속 모델인 차세대 전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 전차는 이름 그대로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형 전투 차량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운용 체계와 더불어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치가 탑재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의 네트워크 전장 상황, 유무인 복합 운영, AI 발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신기술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AI 기반의 무인 포탑 체계, 그리고 지능형 표적 탐지 기술, 다목적 미사일 체계, 360도 상황 인식 장치, 능동 방어 장치를 비롯해 다목적 드론과 연동 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세대 무기의 핵심이 바로 무인화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 최초의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까지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됐으며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화 차량으로 기존 기동 체계와 달리 엔진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의 기동전투 체계는 주로 엔진 시스템으로 구동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병사들과 근접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엔진의 소음이나 그 매연 같은 게 계속 발출이 되면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진에 소리 없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들은 무인화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계속돼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무인화가 됨으로써 병사들의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병력이 감축되는 것도 저희 무인 차량이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이 커지곤 있다지만 공군력이 파괴할 수 있는 전차의 숫자는 약 40%에 불과. 세계 각국은 신형 전차에 기술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미래전에서도 전쟁 억제력과 기동성, 화력을 갖춘 전차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 체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도 대등히 경쟁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두꺼운 장갑과 고화력을 갖추고 보병과 함께 헬기, 전투기 등 다른 장비들이 대체할 수 없는 전선 유지력을 제공합니다. 또 제병 합동 운용을 통해 보병 부대의 방어력과 돌파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공세적인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함정 등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종결시킬 수 있는 무기는 전차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치러온 전쟁의 역사는 곧 과학의 역사가 되어왔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전술과 무기가 탄생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쟁 계획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미래에는 기존의 전투 수행 개념과 더불어 적의 전투력과 의지를 초기에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인명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기간 내에 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기 체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무기 체계로 어떻게 싸우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기 체계만을 준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어떻게 미래 전쟁을 싸울 것인지, 어떻게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아군의 피해를 적게 하고 적군의 피해를 최대화하면서 싸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싸움의 방법, how to fight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파고와 같이 우리 인간의 연산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런 결심 시스템에 반영을 한다면 사전의 전략과 작전 계획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실시간에 작전의 결과에 따른 신속한 분석과 바로 장차 작전과 장차 계획에 대한 예측,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고 하다라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방어, 공격, 탐지에 의해서 결심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선도하고 앞장서 나가는 국가가 결국 미래전에서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방 안보도 대변환의 시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은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새 이정표를 향해 힘찬 전진 중이다.